서울의 밤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도심의 불빛은 그 어둠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남의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아오른 KG 그룹 본사옥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그곳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통 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거대 기업의 총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고독하고 쇠락해 보였습니다. 강도진 회장. 그는 마치 무생물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창밖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행렬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눈빛은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정점에 있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비서실장 김 전무가 두꺼운 결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상사를 모셔온 베테랑이었지만 도진 앞에 설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진이 풍겨내는 서늘한 기운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죠. 김 전무는 헛기침을 삼키며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고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빛은 김 전무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해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전무가 보고한 내용은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재계 서열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성과였으며 KG 그룹의 주가는 오늘 하루 만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도진의 반응은 건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 서류 하단에 서명했을 뿐 어떠한 승리의 기쁨이나 만족감도 내비치지 않았죠. 그에게 있어 사업적 성공은 더 이상 성취감을 주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시간을 죽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도진의 손끝에서 완성된 서명은 힘차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지독한 허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물러나고 다시 혼자가 된 도진은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수시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편두통은 그가 가진 고질병 중 하나였으며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더욱 예리하게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달력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6년 전 바로 이맘때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 일어났던 날이었죠. 아내 서연과 뱃속에 아이가 타고 있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화염에 휩싸였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도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끔찍한 기억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타는 차량의 잔해와 매캐한 연기 냄새는 환영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었지만 도진은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던 현장에서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강렬한 위화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완벽했고 세상은 그를 비운의 기업가로 동정하며 빠르게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오직 도진만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불타는 지옥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울려 퍼지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도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최미나였는데요. 그녀는 현재 그룹 내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대외적으로 도진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전화를 무시할까 고민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 소리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나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사랑스럽고 걱정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서연의 추모식 준비를 상의하고 싶다며 이번 주말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죽은 친구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는 빈틈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6년 전 사고 당일 서연에게 여행을 제안했던 것도 최미나였고 출발 직전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약속을 취소해 서연 혼자 운전대를 잡게 만든 장본인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도진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나는 아쉬운 기색을 내비치며 건강을 챙기라는 당부와 함께 전화를 끊었지만 도진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끈적한 집착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책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잠금 서랍을 열어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운 인상의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며 깊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한편 강남의 고급 빌라에선 최민아가 방금 통화가 끝난 휴대전화를 소파 위로 거칠게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방금 전까지 연기하던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독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며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자극을 즐겼습니다. 이토록 긴 세월 동안 그녀는 헌신적인 친구이자 유능한 파트너로 도진의 곁을 지켰지만 그는 여전히 철옹성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원로들과 도진의 부인조차 그녀를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진의 시선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최민아는 참을 수 없는 초조함의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서연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에게 도진은 넘볼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었고, 서연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는 뒤틀린 열망이 그녀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산 사람을 이길 수 없으며 언젠가는 자신이 KG 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앉아 모든 이들을 발 아래 굽어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욕망으로 반짝거렸습니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도진은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안팀으로부터 전송된 암호화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룹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내부 감사 보고서였는데요. 지방의 한 한적한 계열사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는 그룹 전체 매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자금이 세탁되어 흘러들어가는 경로가 본사의 고위 임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도진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평소라면 감사팀장을 파견해 조용히 처리했을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도진은 모니터 화면에 뜬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남해안의 작은 어촌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은 좋게 걸리는 그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문득 이 숨막히는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다가오는 추모식과 최민아의 압박, 그리고 회사 내 암투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낯선 곳에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회장의 권한으로 직접 현장을 시찰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며칠간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것이니 찾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진이나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전무가 당황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도진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켓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그의 에마인 검은색 세단이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도진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중저음이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도진의 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뻗어나가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들이 거의 없어 그는 속도계의 바늘이 오른쪽 끝을 향할 때까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한 잔상으로 스쳐 지나갔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머릿속을 짓누르던 잡념들이 하나 둘씩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 사고 이후 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뒷좌석에 앉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직접 운명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이내 세찬 소나기가 되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물기를 닦아냈지만
도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마치 폭풍 우 속을 항해하는 선장이 된 듯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이 비가 자신의 묵은 상처와 죄책감까지 씻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묵묵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불안함인지 기대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닷바람에 실려온 습기와 짠내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진이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옛 정취를 간직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의 풍경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투박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길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밤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습니다. 그는 근처의 작고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익숙한 몸이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기에 오히려 이런 곳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도지는 트렁크에서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갈아입고 캡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아침 시장이 열리는 부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애침과 갓 잡은 생선의 비릿한 냄새가 그에게 생경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도지는 국밥집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는 쥐새끼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사에서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거래처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동태를 살필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이 식당 앞을 지나가는 등교하는 아이들의 무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제잘거리며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소년이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도지는 무심코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특유의 무심한 표정, 그리고 걷는 자세까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이였습니다. 도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만 아이는 이미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가 사라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그 아이의 잔상은 망막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그 정도로 소름 끼치게 닮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걸까? 그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그를 휘감았습니다. 도지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이가 사라진 텅 빈 골목길에 한동안 목매달린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그 소년의 얼굴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망막에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축소해 놓은 듯한 차가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엉켜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으나 손이 미세하게 떨려 라이터를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이것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환각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치열한 암투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비친 슬픈 허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 아이가 실존하는 인물이며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두발로 비벼 끄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과 그 아이를 한 번만 더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그는 결국 핸들을 꺾어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지는 일단 본래의 목적인 지사 감사를 핑계로 이곳에 더 머물 명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마을 외곽에 위치한 KG 물류 창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겉보기에도 관리가 소홀해 보였습니다. 녹슬어가는 철문과 지저분한 하역장은 이곳 책임자가 얼마나 나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도진이 예고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졸고 있던 지사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본사 회장이 직접 이곳까지 내려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지사장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지사장의 비굴한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하고 서류철들을 흩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장부는 엉망이었고 자금 횡령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지금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 소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업무 지시를 내리는 척하며 지사장에게 마을에 대한 잡다한 정보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사온 외지인은 없는지 혹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가 있는지 등을 은연중에 떠보았지만 지사장은 자신의 잘못만 걱정되어 행설수설할 뿐 영양가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진은 스스로 답을 찾기로 하고 물류 창고를 빠져나와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로 차를 몰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교문 앞에는 마중 나온 학부모들과 노란색 학원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선팅이 짙게 된 차 안에 몸을 숨긴 채 매의 눈으로 교문을 주시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명의 소년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들의 행렬이 거의 끝날 무렵 교문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익숙한 신형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유독 도진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아이는 작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체구에 비해 커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시동을 걸고 아주 천천히 아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눈치챌까 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그의 손에는 긴장감으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마을의 번화가를 지나 인적이 드문 언덕길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파르고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달동네였습니다. 언덕 중턱에 이르자 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몸을 숙였지만 아이의 시선이 자신의 차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예리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도진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가 닮은 것을 넘어선 핏줄이 당기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몸을 돌려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도진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길은 낡은 시멘트 계단과 벗겨진 페인트 칠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입은 최고급 슈트가 이곳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아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 대문이 집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빨래줄에는 아이의 옷과 여자의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집의 풍경이었지만 도진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가 찾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파란 대문이 열리고 아이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누군가 급히 나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담장 틈새로 시선을 꽂았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 불편한 걸음걸이로 아이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수수했고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도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6년 전 화염 속에서 사라져 재가 되었다고 믿었던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이에 있는 담벼락을 짚어버텼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분명 장례까지 치렀고 사망 신고까지 마친 그녀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가. 수만 가지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화사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도진이 기억하는 6년 전의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도진이 아닌 다른 누군가, 즉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자신을 속이고 숨어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자신의 핏줄임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도진의 아이를 품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도진은 당장이라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고, 왜 죽은 척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그녀가 다시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위협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자신을 떠나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집안에서 아이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루에 앉아 그런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도진에게 있어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6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작은 천국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서연의 얼굴 한쪽에는 화상 흉터로 보이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사고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녀가 기적처럼 살아남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살아있고 자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지키려는 파수꾼처럼 그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에 불이 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그제야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분노와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비서실장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김 전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진은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4개인 정보망을 총동원해 6년 전 그날의 사고 기록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 지역의 인구 이동 현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붙여야 한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운전석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미나.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당일의 의심스러운 정황들, 그리고 서연이 사라진 후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 모든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느끼며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갈라 놓으려 했다면 그는 그 대가로 지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이곳에 머물며 서연과 아이를 지켜보며 진실에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모텔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서연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후벼 파았습니다. 도진은 낡은 노트에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서연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녀는 지금 행복할까? 수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둠 속에 잠긴 서연의 집에서는
서연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낮부터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이 천적의 기척을 감지하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아 놓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한별이 못 건드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녀 역시 6년 전 그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그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막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쏟아부어서라도 잃어버린 6년을 되찾고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겠노라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어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은 곧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도진이 머무는 낡은 모텔방은 최첨단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비선 조직인 그림자팀에게 연락을 취해 남해안의 이 작은 마을로 급파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비서라인이나 회사 전산망은 이미 최민아와 그 추종자들의 감시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는 철저히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별동대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도진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년 전 사고 기록의 원본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그리고 시신을 검안했던 의사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어 수화기 너머의 팀원들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도진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과학적인 확증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심증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아이가 등교하는 경로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노란색 학원차에서 내리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하나를 사서 마시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모자를 눌러쓰고 행인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아이의 동선에 접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호흡을 조절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이가 다 마신 우유팩을 길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문으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도진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쓰레기통에서 아이가 버린 우유팩을 수거해 미리 준비한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에 묻은 타액이면 DNA를 추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운 우유팩의 감촉이 마치 아이의 체온처럼 느껴져 도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아니면 구원의 열쇠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울에서 내려온 요원에게 샘플을 넘기며 최단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샘플을 보낸 후 도진은 서연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근처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을 누비던 재벌가 사모님이 이제는 고무 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도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생선을 다듬고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도진의 시선을 찔러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진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자신의 무능함과 방관을 저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림자 팀장인 박 실장으로부터 1차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6년 전 사고 당시의 정황이 담긴 비밀 파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 기록과 경찰 조서 사이에 미묘한 시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킨 담당 형사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은 최민아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였습니다. 도진은 화면 속 증거들을 보며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고 그 배후에는 그가 6년 동안 곁에 두었던 뱀 같은 여자가 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해가지 무렵 기다리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별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 아이가 겪었을 고난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그는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아이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한별.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처럼 그 아이는 도진의 칠흑 같은 삶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도진은 감정을 추스리고 서연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낸 추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서연은 차량이 폭발하기 직전 가까스로 튕겨나왔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해안가로 떠밀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운 좋게도 이곳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던 노 의사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음을 눈치챘고 그녀의 간곡한 부탁으로 신분을 숨긴 채 치료를 도왔습니다. 서연은 깨어난 후 기억을 되찾았지만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도진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서연이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한 배우가 다름 아닌 남편 강도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부터 최민아는 서연에게 도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끊임없이 주입해왔습니다. 게다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이 도진의 짓이라고 믿게 만드는 조작된 증거들까지 그녀에게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배신감과 공포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분노, 자기 혐오가 뒤섞인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폐인처럼 지내는 동안 아내는 자신을 살인마로 오해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한 최민아는 자신의 곁에서 위로하는 척하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지난 6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용당했고 그의 신뢰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픔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뼛속까지 스미는 증오와 차가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다시 서연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아이와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 한별이를 아주 많이 사랑했을 거야. 그녀는 차마 도진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그녀의 모성애에 도진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도진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나타난다면 서연은 공포에 질려 도망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강도진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자신들을 죽이러 온 사신일 뿐이었습니다.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섣불리 진실을 말해봤자 그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민아가 아직 서울에서 건재한 상황에서 서연과 한별의 존재가 노출된다면 그들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울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곳에 최정의 요원들을 배치해 24시간 서연 씨와 한별이를 감시하고 보호해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 만약 그들에게 털끝만한 상처라도 생긴다면 내 목을 내놓아야 할 거야. 박 실장은 도진의 살기에 눌려 즉각 복창했습니다.
도진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날 당당하게 그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그때까지 자신은 철저히 감정을 숨긴 가면을 쓰고 괴물들을 사냥할 것이라고. 도진은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최미나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6년 동안 쌓아올린 명성, 재력, 그리고 권력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가장 낮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고 최미나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비자금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욕망을 위해 쌓아올린 모래성을 파도가 되어 휩쓸어 버릴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짜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KG 그룹 본사에서는 최미나가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지 3일째였습니다. 그녀의 정보원들도 도진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도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동선을 다시 파악해. 쥐 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릭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남해안의 작은 마을. 서연은 잠든 한별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과 여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든 위험이 닥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 사람이 우리를 찾지 못하기를. 그녀의 기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를 가장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남자를 향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도진의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기지 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사이 초췌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감에 젖은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도진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자 든든한 파트너를 연기하며 최미나의 목을 천천히 조여갈 것입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도진은 비서실장 김전무를 호출했습니다. 김전무가 들어오자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방 출장은 어떠셨습니까? 김전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왔어. 별일 없었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누구도 그가 겪은 폭풍 같은 사건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최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안도하며 다가왔습니다. 도진 씨,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요? 미나가 도진의 팔을 잡으며 칭얼거렸습니다. 도진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미나 씨,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대신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예상치 못한 도진의 친절에 미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복수의 불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미나가 나간 후 책상 아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패여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서랍 속에 가족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이성으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프로젝트 리셋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KG 그룹 내의 부패를 척결하고 최미나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냥꾼은 덫을 놓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짐승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목이 졸릴 때까지. 그 시각 남해안의 마을에는 도진이 배치한 요원들이 은밀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으로 위장하여 서연의 집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했습니다.
엄마 장수로 위장한 요원, 택배 기사로 위장한 요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녀와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지만 그 집만큼은 고요하고 안전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도진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여 다정한 연인인 첫 연기를 펼쳤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미소를 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삼켜야 했습니다. 파티장 구석에서 도진은 미나의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를 도청장치를 통해 엿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는 도진이 지난번 며칠간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며 흥신소를 통해 그의 동선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미리 선을 쳐둔 덕분에 그의 행적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예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미나의 눈을 피해 서연과 한별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나가 만약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 들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법과 질서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진다면 그는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연에게 진실을 알리고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살인자로 오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오해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진은 다시 한번 은밀하게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목숨을 건 재회였습니다. 남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거부할까 봐 두려웠고 자신의 등장이 그녀에게 또 다른 공포가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별의 맑은 눈물과 서연의 지친 어깨를 떠올리면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고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요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서연의 집이 보이는 골목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서연의 그림자가 창문에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끽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서연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망설임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서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문객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두운 빛 속에 처진 남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어 가로등 불빛을 받자 서연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뒷걸음질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어떻게?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모습은 서연에게 있어 저승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서연아, 도진이 신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지마. 제발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한별이는 건드리지마. 그녀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도진은 그 처참한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고결하고 당당했던 여자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재회보다 끔찍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려 했지만 서연은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항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도진의 이마를 맞고 튀어나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야. 도진이야.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도진이 애소했지만 서연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브레이크 고장 냈잖아. 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미나가 다 말해줬어. 내가 우릴 얼마나 증오했는지. 서연의 입에서 나온 최미나의 이름은 도진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을 뻔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참았다. 역시 최미나가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도진은 울부짖는 서연에게 조금씩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불에 데인 듯 몸부림쳤지만 도진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눈을 봐. 서연아, 제발 정신 차리고 나를 봐.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6년 전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죽은 줄 알았어.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내 손으로 너희를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도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도진의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진실과 도진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잖아. 시신도 확인 안 하고 바로 화장해 버렸다고 들었어. 증거인멸하려고.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젖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6년 동안 간직해온 서연의 사망신고서와 타산한 유품사진, 그리고 사고 재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했던 탄원서들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걸 봐. 내가 정말 너희를 죽이려 했다면 왜 6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사고 원인을 파헤치고 다녔겠어.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물기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에는 도진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재조사의 요구, 타이어 흔적 분석 의뢰, 목격자 수소문, 그것은 살인자의 기록이 아닌 유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최미나가 보여주었던 증거들과 도진이 내미는 증거들 사이에서 그녀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굳어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도진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미나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 친구잖아. 그 여자는 친구가 아니야. 악마야. 도진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내 차를 정비소에 맡기라고 한 것도 미나였지. 여행 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취소한 것도 미나였고, 지금 내 옆자리 차지하려고 안달난 것도 그 여자야. 내가 너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여기 내려온 게 아니라 우연히 한별이를 보고 알게 된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도진은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내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잠옷차림의 한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아이의 등장에 도진과 서연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별이는 낯선 아저씨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진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서연의 경계심을 자극할까 봐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한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도진에게 나가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직 그녀는 도진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고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이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서연아, 이것만은 믿어줘. 난 결코 너희를 버린 적도 해치려 한 적도 없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도진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서연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눌러. 24시간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집 주변에 사람들을 심어뒀어. 널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야. 뒤돌아선 발걸음을 옮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하는 금속 소리가 마치 그와 가족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처음의 공포에서 혼란과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진은 빗속에 서서 닫힌 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주먹을 불그락푸르락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뢰를 되찾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집안에서 서연은 도진이 놓고 간 서류들과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웃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울고 있었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경찰 조서의 모순점들을 지적한 도진의 메모. 사고 차량 잔해 사진 뒷면에 적힌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라는 글과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만약 도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6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고급바에서는 최민아가 와인잔을 돌리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 의장,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주말마다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수화기 넘어 신부장 센터 사장의 목소리가 되어왔습니다. 부산 쪽에 갔다고 하던데요. 여자라도 숨겨둔 거 아닙니까? 미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진 씨가? 그럴 위인이 못돼. 죽음만으로도 못 잊어서 청승 떠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감시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면 당신들 돈 못 받을 줄 알아. 미나는 전화를 끊고 신경질적으로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직감을 무시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도진은 차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서연의 집을 지키는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최민아 쪽에서 움직일 조짐이 보이면 즉시 보고해. 그리고 서연 씨가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내 허락 없이 바로 개입해서 보호해라. 그는 100m를 멀어지는 마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미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도진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나의 수족들을 하나씩 잘라내어 그녀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별이는 이미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문득 도진이 주고 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의 투박한 기계가 마치 도진 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그를 용서한 것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전화가 자신들의 생명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열고 나가자 골목 어귀에 낯선 건장한 남자들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겠지만 도진의 말을 떠올리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을 지키러 온 것일까? 서울로 돌아온 도진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은 계열사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및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 합리화였지만 실상은 최미나와 연루된 임원들을 숙청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도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했습니다. 최미나는 도진의 옆자리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지만 도진이 내민 감사 자료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자료에는 그녀가 관리하던 비자금 조성의 정황들이 교묘하게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낼 생각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나는 도진을 쫓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도진 씨,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랑 상의도 없이. 도진은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해? 회사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겠는데 자네 허락이 필요한가? 차가운 도진의 태도에 미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당황한 눈동자를 즐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자선재단 장부도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이야. 요즘 후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소문이 있더군. 미나의 얼굴이 새색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지나쳐 걸어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사냥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쥐새끼가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 최미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분노에 차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강도진,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녀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그 흥신소, 당장 부산 뒤지라고 해. 부산에 없으면 남해안의 바닥을 훑어서라도 찾아내. 강도진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그게 여자든 자식이든 반드시 내 눈앞에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섬뜩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파국을 향해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KG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지시한 특별감사는 예리한 칼날처럼 그룹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있었고 그 칼끝은 정확하게 최미나의 자금줄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도진의 눈치를 살폈지만 정작 도진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회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며 사냥감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포식자였습니다. 최미나는 회의 내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차마 도진에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내세운 명분은 주주들의 이익 보호와 윤리 경영 강화라는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었기에 그녀가 반발할수록 스스로의 비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다정하게 굴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포커 페이스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도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남해안에 내려가 있는 박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상황 이상 사모님과 도련님은 안전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진에게는 그 어떤 보고서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어루만지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었습니다. 서연과 한별이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이 그가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미나의 세력을 자르기 시작했을 뿐 아직 머리를 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각 최미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관리해온 차명 계좌들이 줄줄이 동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빗발치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감사팀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거야? 내부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힌다는 것은 그녀가 거느리고 있는 뒷세계 인맥들을 관리할 돈이 없어진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그녀의 힘이 소멸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도지는 미나를 더욱 안심시키고 동시에 옥죄기 위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지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준비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도진의 초대에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관계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며 신사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해.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의 달콤한 거짓말에 미나의 경계심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도진은 능숙하게 대화를 주도하며 미나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고, 곧 있을 그룹 창립 기념일 때 그녀를 공식적인 파트너로 대동하겠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미나는 도진의 말에 황홀해하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위해 회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와인잔 너머로 미나의 목덜미를 바라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처참한 절망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도진이 계획한 복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도진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남해안의 작은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 도중 화장실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그녀의 목소리에 도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야. 별일 없지? 불편한 건 없고? 도진은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 덕분에 안심이 돼. 한별이도 잘 자고 있어. 그녀가 자신을 당신이라고 불러준 것에 도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마워. 믿어줘서. 조금만 기다려. 곧 때리러 갈게. 도진은 짧은 통화를 마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갈아치워져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통화는 그에게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쓴 채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스테이크를 썰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컷 웃어. 그 웃음이 내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는 미나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그녀의 파멸을 축배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진의 압박은 더욱 거세해졌습니다. 그는 미나가 운영하던 복지재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알리지 않았지만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미나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은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전화기는 빚독촉과 협박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도진은 집무실 모니터로 미나의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뉴스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는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습니다. 최미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하 세계의 거물급 해결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강도진의 발목을 잡아. 그 인간이 부산 호텔에 있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딴 살림을 차렸거나 약점이 있어. 그걸 찾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도진의 계획적인 함정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마지막 배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해안 마을의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보낸 요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갈 때나 한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진과 통화하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아직 6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도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행동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별이가 잠든 머리맡에서 도진이 보내준 6년 전 사고 조사 기록을 다시 읽어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진은 서울에서의 작전을 마무리하고 다시 남해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으니 미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서연과 한별이를 당당하게 서울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통보하고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별이에게 줄 최신형 로봇 장난감과 서연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징표였습니다. 도진은 트렁크 가득 선물 꾸러미를 싣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나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도진의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도진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해킹하여 그가 최근 남해안의 한 국도변 휴게소에 들렀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CCTV를 사이좋게 뒤진 끝에 도진이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 앞에서 서성이는 흐릿한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결사는 그 영상을 캡처하여 최미나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모자를 눌러 쓴 도진과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전송받은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도진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의 실루엣은 죽은 줄 알았던 서연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었어?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꿈틀거리는 질투심에 휩싸여 괴성을 질렀습니다. 도진이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그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진이 서울을 출발해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미나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가 그녀의 얼굴을 악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진, 내가 날 속여, 날 바보로 만들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그녀의 살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해결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치 찾았어? 남해안 익스 마을이야. 지금 당장 애들 다 불러 모아. 오늘 밤 그년이랑 애새끼 둘 다 죽여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저주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도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엑셀을 밟으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서연과 한별이를 위한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후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전장이었습니다. 미나의 살인 청부자들이 탄 검은색 밴 여러 대가 이미 서울을 빠져나와 도진보다 한 발 앞서 남해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시간은 도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해안 마을에는 짙은 해무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이상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박을 지키던 도진의 요원들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갈매기들이 울어대고 파도가 거칠게 갯바위를 때렸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뒤에는 피 어린 사륙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차가 중간 휴게소에 들리지 않고 질주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울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민아의 사설 경호원과 연락이 두절된 폭력 조직원들이 동시에 잠적했습니다. 방향이 남쪽입니다. 도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 병력 소집해서 서현 씨 집으로 집결시켜 경찰에도 협조 요청하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도진은 전화를 끊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자갈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평화롭던 해안도로는 이제 죽음의 경주 트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무사하기를. 그의 머릿속에는 6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절규하던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악몽을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기업인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이자 분노한 남편으로서 최후의 결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남해안의 작은 마을에 세찬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굽이진 도로를 따라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지그시 미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몰고 온 살기는 공기 중의 습도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최민아가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과 조직폭력배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냥개들이었고 오늘 밤 그들의 목표는 서연과 어린 한별이의 목숨을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도진은 고속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엔진은 터질 듯한 괴음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앞 유리창을 거세게 때려 시야를 방해했지만 도진은 눈을 부릅뜨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현장에 배치된 경호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 내 목숨을 걸고 명령한다. 그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게 하면 너희들 모두 죽을 줄 알아. 서연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던 도진의 경호원들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최정의 요원들이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고 무엇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첫 번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쏟아져 나온 귀신들은 쇠파이프와 흉기를 휘두르며 경호원들을 덮쳤습니다. 빗속에서 고함과 비명이 뒤섞이며 처절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요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무전을 쳤지만 이미 마을의 통신 중계기마저 놈들의 방해 전파로 인해 먹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고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던 한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았지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한별아, 지금부터 엄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방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이불들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한별이를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한별이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에 겁을 먹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장롱문을 닫고 그 앞에 무거운 사물장을 밀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 많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마당에서는 도진의 요원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대문을 사수하려 했지만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해결사들의 리더인 독사라 불리는 남자는 쓰러진 요원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피 묻은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걸친 채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침을 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고용한 놈들 치고는 꽤 버티네. 하지만 시간 낭비야.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덩치 큰 산이 2명이 달려들어 대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낡은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부엌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는 도진이 준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한 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소리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도진 씨, 사람들이 왔어. 무서워. 한별이는 숨겼는데 문을 부수고 있어. 그녀는 흐느끼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진은 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괴음과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성을 잃고 포효했습니다. 안 돼. 문 잠그고 버텨. 지금 당장 갈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는 엑셀을 밟은 발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차는 이미 도로 위를 나는 듯이 달리고 있었고 속도 위반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과 한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6년 전처럼 무력하게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독사가 대문을 완전히 박살내고 귀신들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군화발로 화단을 짓밟으며 현관으로 접근했습니다. 독사는 유리창 너머로 집안을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나와라. 그는 손에 든 새 파이프로 거실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삼키며 식칼을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빗물과 바람이 깨진 창으로 몰아치며 집안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놈들이 현관문을 걷어차고 거실로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안방 쪽으로 뒷걸음질치며 놈들의 시선을 유도했습니다. 한별이가 숨어있는 안방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독사는 서연을 발견하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린 놈은 어디 숨겼나? 같이 보내주는 게 자비일 텐데. 그의 눈은 사냥감을 즐기는 악마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칼을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찔러버릴 거야. 하지만 독사는 코웃음을 치며 순식간에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독사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도진 씨한테 전해. 이게 다 그 잘난 남편 때문이라고. 독사는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서연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안방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놈들이 한별이를 찾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왔고 고쿵 하는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마당에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사와 부하들은 놀라서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흙먼지와 빗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비상용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마라. 도진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험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놈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분노로 각성한 도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놈의 팔을 내리치고 복부를 가격하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도지는 평소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눈앞의 적을 파괴하고 가족에게 가는 길을 뚫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살인 병기였습니다. 빗속에서 피와 땀이 뒤섞여 흐르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놈들을 쓰러뜨린 도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독사는 서연을 인질로 잡고 깨진 유리 조각을 그녀의 목에 겨누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어허, 강 회장님. 제법인데. 하지만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리겠어. 도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의 목에 겨눠진 유리 조각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 씨, 안 돼. 한별이를 구해줘.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를 놔줘. 내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 최미나가 준 돈의 10배를 주지. 지금 당장 떠난다면 살려주겠다. 독사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돈은 좋지. 하지만 난 프로야. 의뢰받은 일은 확실하게 처리하거든. 그는 도진을 조롱하며 유리 조각을 서연의 목에 더 깊이 눌렀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서연의 하얀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별이가 겁에 질려 장롱 안에서 움직이다가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독사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안방문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저기 쥐새끼가 숨어 있었군. 그 찰나의 순간을 도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전력으로 투창하듯 독사를 향해 던졌습니다. 파이프는 정확하게 날아가 독사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서연은 그 틈을 타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도진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무는 늑대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독사의 몸통을 들이받아 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두 남자는 엉겨붙어 뒹굴며 집안의 가구들을 박살냈습니다. 도진은 독사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아내를, 내 아이를. 그는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6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한이 주먹에 실려 폭발했습니다. 독사도 만만치 않은 상대여서 품에서 단검을 꺼내 도진의 옆구리를 그었습니다. 예리한 통증이 도진을 덮쳤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통보다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칼을 든 독사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그의 얼굴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독사가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꿀렁꿀렁 솟아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기어왔습니다. 도진 씨, 정신 차려. 피가 너무 많이 나.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한별이는 무사해. 그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오기 전 미리 연락해둔 경찰 병력이 이제야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광등 불빛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어둠을 갈랐습니다. 남은 귀신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급격히 수습되어 갔습니다. 서연은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한별아, 나와도 돼. 이제 괜찮아. 이불 속에 숨어있던 한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연과 한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긴장이 풀리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살렸어. 이번에는 지켰어. 그는 속으로 되뇌며 바닥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 씨, 눈 떠. 자면 안 돼. 제발 우리 두고 가지 마. 서연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도진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특공대와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도진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구급대원들에게 밀려나면서도 도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했던 그 남자가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과 아이를 구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오열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낯선 아저씨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저씨 죽어? 아이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도진의 손에는 서연과 한별이의 사진이 든 펜던트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최민아는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피로 복수극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고 살아남은 자들의 반격은 더욱 처절하고 잔혹하게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도진이 실려간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며 강도진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자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고 옆구리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고생으로 해쓱해져 있었지만 잠든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진은 링거주사 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미세한 인기척에 서연이 놀라 눈을 떴고 도진과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오열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지난 6년간의 오해와 죄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안아 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널 그렇게 숨어 살게 만들었어.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깨어난 도진을 보고 쭈뼛거리다가 서연의 손짓에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한별아, 아빠야.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도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낯설지만 따뜻한 도진의 눈빛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 김전무와 박 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전무는 현재 서울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최민아는 도진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거나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긴급 소집하여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선포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언론에 도진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링거 주사를 뽑으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사와 서연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도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그 여자가 KG 그룹을 통째로 삼킬 거야. 내 회사가 망가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 해. 도진은 복부에 감긴 붕대 위로 복대를 단단히 조여매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상당한 짐승이 아닌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진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내가 증인이야. 서울 KG타워의 대회의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언론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최민아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강도진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그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한 지금 저는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그를 대신해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탁월했고 장내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거짓 눈물에 속아 그녀를 비운의 히로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도진을 칼로 찔렀고 그가 살아남더라도 단기간은 식물인간 상태일 것이라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후 도진의 지분을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할 자금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막 의사봉을 들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뒤쪽으로 쏠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완벽한 피데슈트를 차려입은 강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거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연과 도진을 쏙 빼닮은 한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 귀환한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민아는 들고 있던 의사봉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귀신이야. 도진은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에 상처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인파속을 뚫고 그는 최민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도진은 차가운 눈으로 최민아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장례식은 조금 미뤄야겠는데 최 사장. 주인 없는 틈을 타서 쥐새끼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돌아가신 사모님이 맞습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도진은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킨 뒤 옆에 있는 서연의 손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제 아내 윤서연입니다. 6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제 아들 강한별입니다. 장례는 충격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특종감이었는데 그 배후에 음모가 있다는 뉘앙스는 기자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민아는 비명을 지르며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가짜야. 유산 상속을 노리고 데려온 사기꾼이라고. 경비원, 뭐해? 당장 저 미친 사람들을 끌어내.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진이 사전에 지시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비웃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사기꾼인지 증거가 말해줄 거야. 화면이 바뀌고 남해 경찰서 취조실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붕대를 감은 독사가 수갑을 찬 채 형사 앞에서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최미나 이사가 시켰습니다. 6년 전 강도진 회장 부인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도 두 사람을 처리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독사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회 의장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어서 최미나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 조작에 관여한 장부 내역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파멸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최미나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조작된 거야. 함정이야. 그녀는 도진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도진 씨,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친구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방금 전까지 여왕처럼 굴러가던 그녀가 이제는 바닥을 기는 벌레처럼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친구? 넌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했고 내 인생의 6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그 대가는 법정에서 치르게 될 거야.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정복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나 씨, 당신을 살인교사, 횡령,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어. 너만 없었으면 다 내 거였어. 죽어버려. 그녀의 광기 어린 비명은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승리이자 길었던 악몽의 종지부였습니다. 최미나가 끌려나가고 소란이 진정되자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지난 6년간 그룹 내부에 썩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KG 그룹의 전면적인 쇄신을 선언합니다. 또한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서연과 한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경영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진심으로 도진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도진은 서연과 한별이를 감싸 안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도진을 덮쳤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가 흰 와이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자 서연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도진 씨, 괜찮아. 도진은 서연에게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시야가 점점 흐려졌지만 마음속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구급차 안에서 도진은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도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 아이의 걱정 어린 말에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튼튼해져서 금방 나을 거야. 우리 이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자. 한별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도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도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 보였습니다. 6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깊은 안도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그의 세계가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그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최민아의 구속과 KG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영화 같은 강 회장의 스토리에 열광했고 KG 그룹의 이미지는 전화위복이 되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그런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꾸는 악몽 없는 달콤한 잠이었습니다. 해는 어김없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던 서울의 거리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사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KG 그룹의 사옥 앞에는 더 이상 시위대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았고 로비에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이 단행한 대대적인 기업 쇄신은 성공적이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바로 강도진 회장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홀로 남아 고독을 씹는 워커홀릭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키자마자 그는 주저없이 결제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김 전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퇴근하는 도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임직원들은 회장의 조기 퇴근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만졌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던 눈매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남은 흉터를 옷 위로 살짝 쓸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으스스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조차 그에게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대기 중인 기사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오늘 한별이 자전거 가르쳐 주기로 했어. 한편 서울 구치소의 독방.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의 살갗조차 닿지 않는 그곳에 최민아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옷과 보석들은 직착한 수의로 바뀌었고 잘 관리받던 피부는 거칠게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보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몰락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곧 나갈 거야. 도진 씨가 날 데리러 올 거야. 그녀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내려 망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하던 권력과 사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서연에게 주려 했던 지옥이 고스란히 그녀에게 되돌아온 인과응보였습니다. 자동차가 성북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삭막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가 흙을 밟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서연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푸른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는 한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한별이는 도진을 보자마자 화사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굽혀 달려오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비누 향기가 섞인 향기는 도진에게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향긋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도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렸어. 선생님이 아빠 되게 잘생겼다고 칭찬해줬어. 한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해 쭈뼛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도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손 씻고 얼른 밥 먹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인사가 도진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도진은 서연이 차려준 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처럼 비웠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식사하며 느꼈던 모래알 같은 기분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진은 약속대로 한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조 바퀴를 뗀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날이었습니다. 도진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빠 믿지? 절대 안 놓을게. 앞만 보고 페달 밟아. 도진의 격려에 한별이는 용기를 내어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진은 아이가 균형을 잡는 순간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한별이의 자전거가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와, 아빠, 나 탄다. 내가 타고 있어. 아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젠가 아이는 저 자전거처럼 자신의 품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꽤 오랫동안은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뒤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테라스에 나와 커피잔을 들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들자 도진과 서연은 2층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만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학 도서관이었잖아. 당신이 내 책을 실수로 가져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년의 공백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 서연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그 바닷가 마을의 낡은 방일까 봐. 당신이 날 미워하고 있을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불안감을 눈치챈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아.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도진의 진심 어린 맹세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진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시 프로포즈하고 싶었어. 6년 전 결혼 기념일에 주려고 했던 건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불에 탄 차 안에서 이것만은 멀쩡하더라고. 언젠가는 너에게 다시 걸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간직했어. 도진은 서연의 뒤로 가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따뜻한 피부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윤서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어도 당신만을 사랑할게. 서연은 몸을 돌려 도진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봄밤의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에게 완전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진의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그들이 숨어 지냈던 남해안의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진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피하기보다는 마주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서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익숙한 바다 냄새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낡은 파란 대문이 집은
도진이 매입하여 깔끔하게 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도피처가 아닌 그들의 소중한 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끔해진 도진과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서연을 도와주었던 노의사는 도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가 남편이었구만. 인상이 아주 좋아졌어. 이제 부인 고생시키지 말고 잘 살게. 도진은 노 의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 아내와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진은 마을 회관에 최신형 의료기기들과 안마의자들을 기증하고 마을 발전 기금을 쾌척하며 그동안의 신세를 갚았습니다. 한별이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옛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부자 아빠를 둔 친구가 되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함께 딱지치기를 하던 별이일 뿐이었습니다. 도진은 운동장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아이스크림 2개를 사들고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좋다. 이렇게 평화로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진은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멀리 돌아왔을까? 해질녘, 그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서연이 죽음을 생각하며 바라보았던 그 바다는 이제 희망의 황금비두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한별이를 목마에 태우고 서연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히고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세 사람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에 그려졌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는 어디가? 목마에 탄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도진은 아이의 다리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우리 한별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거야. 정말. 그럼 달나라도.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서연과 도진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도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운명이 이제는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치열하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도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사라져서. 서연은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우리를 찾아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차가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한 바람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하늘에 하나 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강도진, 윤서연, 그리고 강한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마침표가 아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그들의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잔잔한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끝.